안녕하세요. 6주차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 1강의 학습 목표는 우리 교과서 5장이죠. 학습 목표로 중심극한 정리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분산의 표현 분포를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비율의 표현 분포를 설명할 수 있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센트럴 리밋 시어림, 중심극한 정리, 분산의 표현 분포, 비율의 표현 분포가 되겠습니다. 우리 중심극한 정리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통계치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수업을 진행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는 말이 있죠. 또 그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료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말이 아마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가공해서 특정인한테 유용성과 의미를 줄 때만 우리가 정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는 자료의 홍수 속에서 산다고 할지 모르겠고요. 그 자료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의 통계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대한민국 관련된 몇 가지 통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수업 시작 전에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패스포트라는 걸 가지고 다니죠. 우리말로는 여권이라고 하는데 그 여권의 가장 파워, 패스포트의 파워를 결정하는 요소를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 패스포트의 파워는 바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면 패스포트의 파워가 있죠. 그런데 세계 200국이 넘는 국가 중에서 패스포트 파워, 다시 말하면 무비자 입국이 가장 잘 되는 나라가 첫 번째가 싱가포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독일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 두 번째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무비자 입국이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패스포트가 바로 대한민국의 여권이라고 합니다. 패스포트 중에서 가장 이 세계에서 무비자가 안 되는 순서로 따지면 1등이 아프가니스탄, 2등이 이란, 아쉽게도 세 번째가 북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패스포트의 파워라고 하는 것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것을 따지는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려고 하면 그 나라의 사람들이 뭘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마약 밀매를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무슨 테러를 하지 않는 국민들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무비자 여권을 발행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권 중에서 무비자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은 패스포트 파워에서 세 번째에 해당이 되고 그런 국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주위의 그 통계치 중에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순서로 정하면 1등이 어딘 것 같아요? 1등이 당연히 중국이 수출을 가장 많이 하겠죠. 2등은 독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등은 일본, 4등은 미국,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대한민국이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과 수입 두 가지를 합해서 로 보면 대한민국이 한 7번째 정도로 수출과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대 제조 강국, 그러니까 제조업이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 미국이 1등, 독일이 2등, 일본이 3등, 4등이 중국, 5번째가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배, 또 일정 부분의 어떤 항공기까지도 못 만드는 것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가장 양극화가 심화된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어떤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양극화가 심하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그때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양극화가 아주 심한 국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의 자료를 보면 양극화의 심화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가 바로 경제학에서는 소득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기니계수를 가지고 합니다. 근데 143개 국가의 지니계수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23번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한다는 얘기는 소득 불평등이 안 되는 국가로 결국은 23번째니까 결국은 소득 불평등이 좋다는 잘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잘 되어 있다는 얘기는 양극화가 심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은 양극화가 심화된 걸로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중국이란 나라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어디가 양극화가 심한 것 같아요? 중국이 훨씬 심합니다. 이 세계의 공산국가인 사회국가, 여러분들은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치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경제 제도를 얘기하는데 현재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공산주의인 국가가 바로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북한, 그 다음에 베트남 또는 쿠바 또는 베네수엘라 이 정도가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공산주의 국가로 칭하는데 여기에 열거한 공산주의 국가이면서 사회주의 국가인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지니계수 입장에서 보면 불평등이 심화된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 중에서 옛날에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거나 대부분 나라가 100개 이상의 나라가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었죠. 우리나라는 1945년도에 해방이 되어서 1948년도에 정부가 수립이 돼서 결국은 내년도가 그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이 됩니다. 우리가 국가의 구성 요소는 주권, 국민 영토이기 때문에 주권이 없던 식민지 시절에 식민지 때 상해 임시 정부를 우리나라의 국가의 기원으로 보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에 살면서는 분명히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1945년도 해방이 되고 나서 3년 만에 48년도에 국가의 면모를 갖춘 결국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건국이 이루어지고 2년 후에 정말로 아픔인 동족 상전의 전쟁을 치르고 50년부터 지금까지 해봐야 60여 년, 70년 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역사 동안에 제가 앞에서 열거한 통계치 측면에서 보면 대단한 위협을 갖춘 나라입니다. 아마도 야구 시즌이 끝나면 마지막에 MVP를 주게 되는데 그 MVP를 준다고 하면 세계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성과를 내고 이런 좋은 나라로 면모를 갖춘 나라를 3개를 고른다고 하면 당연히 대한민국이 첫 번째요, 두 번째가 이스라엘이요, 세 번째가 대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나라가 식민지를 겪었는데 식민지를 겪지 않은 나라가 아시아에서는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1869년도에 명치 유신을 통해서 제국의 강대국으로 등장을 해서 오히려 식민지를 당한 게 아니라 식민지를 만든 나라였죠. 근데 저 태평양에 가면 많은 국가들조차도 다 식민지가 됐는데 그 통가라고 하는 나라가 인구 10만 정도 되는 나라가 식민지를 겪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 상당한 기간 전에 그 통가의 대통령이 뚜부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뚜부와의 어떤 인터뷰에서 어떻게 통가가
식민지를 당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뚜보의 왕의 답변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분열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분열되지 않는 국가는 결국은 절대로 식민지를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삼국 통일을 한 신라가 있었는데 당시에 국토 면적으로 보면 고구려가 더 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나 백제는 그 국민들 백성들이 어떤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신라는 국민들이 분열되어 있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결국은 신라가 통일을 해서 통일신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정말로 발전된 나라에 살면서도 항상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통계치와 같은 객관적인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가들이 잘못 국민들을 선동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주 나쁜 잘못되어 있는 국가에 사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통계학 수업을 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통계치를 보면서 대한민국에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심 극한 정리입니다. 모집단위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 우리가 모집단위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고 표본의 크기가 작다고 하면 평균의 표본분포를 모양을 우리가 규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표본의 크기가 n=30보다 크기만 하면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이건 아니건 간에 상관없이 평균의 표본분포는 정규분포에 근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 센트럴 리밋 시어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확률변수 x의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니더라도 표본 크기가 3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평균의 표본분포 x반은 그 표본분포의 뮤 평균과 분산은 반드시 무슨 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게 바로 중심극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표본 크기 n이 증가시킬수록 표본 분포의 분산이 작아진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분산을 n으로 나눈 거니까 결국은 n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 분산값이 작아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분포의 분산이 감소된다. 다시 말하면 n이 모집단의 n에 유사해지면 평균의 표준 오차는 0이 되어서 표본 평균들의 표본 평균하고 모평균은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가 결국은 n의 수가 40에서부터 n이 커질수록 결국은 분포가 뾰족해진다는 얘기니까 분산이 작아짐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보면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두 번째 분산의 표본분포입니다. 분산의 표본분포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의 크기가 n인 가능한 모든 표본을 추출해서 각 표본의 분산들이 이루는 확률 분포가 바로 분산의 표본분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산의 표본분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일 모집단의 경우는 카이스케아 분포를 이루고 있고 두 모집단의 경우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F 분포를 이룹니다. 그래서 단일 모집단의 경우는 카이스케아 분포. 우리가 카이스케아라고 하는 것은 G라고 하는 값이 지난번에 우리가 시그마분의 X-뮤라고 했는데 요 G1을 제곱하고 G2를 제곱하고 해서 G의 N을 제곱하면 이게 바로 카이스케아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표시하면 서메이션에 이것분의 X-뮤 이거의 제곱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카이스케아 분포인다는 얘기죠. 카이스케아. 근데 그 카이스케를 구하는 공식은 모분산분의 표본분산. 그러니까 표본분산을 모분산으로 나누어서 표본분산의 n-1을 곱하면 이 카이스케아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의 표본분 중에서 두 모집 단위의 경우, 다시 말하면 표본 분산의 비율을 우리가 S2의 제곱분의 S1 제곱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S2의 제곱분의 S1의 제곱, 이게 바로 즉 S2의 제곱분의 S1의 제곱, 이게 바로 F분포를 이루게 되고, F분포는 두 모집 단위이기 때문에 분자의 자유도와 분모의 자유도가 있습니다. 분자의 자유도 n1-1과 분모의 자유도 n2-1인 상태가 F분포를 이루는데, 단일 모집 단위의 경우에 카이-스퀘어 분포나 두 모집 단위의 경우에 F분포나 모두 분포의 모양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여기에서 이 수직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의 값만을 갖는다. 왜 양을 값을 갖냐? 카이-스퀘어나 F분포는 전부 제곱에서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를 제곱하면은 마이너스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양의 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F분포는 결국은 카이-스퀘어 분포와 똑같이 양의 분포이면서 오른쪽 꼬리 분포 형태를 가지는데, 이 오른쪽 꼬리의 비대칭의 형태도 결국은 표본의 수, 이 표본의 수는 두 개죠. N1과 N2라고 하는 분자의 자유도와 분모의 자유도가 유사하고 커질수록, 커진다는 얘기는 30개가 우리가 통계학에서는 크다의 기준이기 때문에 커질수록 이 오른쪽 꼬리 분포 형태도 시메트릭한 대칭 형태의 분포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F분포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분포의 모양은 자유도, 분자의 자유도와 분모의 자유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이산 확률 분포가 아니라 연속 확률 변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 확률 분포이고요. 그리고 F분포는 바로 0부터, 양의 값이니까 0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무한한 값을 가지게 되고, F값은 언제나 음의 값이 아니라 양수값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F분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F분포는 아까 오른쪽 꼬리 분포 형태를 갖는다 했고, 자유도가 증가할수록 N1과 N2의 자유도가 클수록 F분포는 G분포에 근접한다는 얘기는 정기분포, 즉 가우스 분포에 근접한다는 얘기고, 원래 F분포는 비대칭 분포이고, X값이 증가할 때 F곡선은 X축에는 접근하지만 달랑말랑하는, 다시 말하면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는 형태를 갖는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F분포가 언제 이용되느냐 하면, F분포는 두 모분산을 비교할 때 쓰기 때문에 분산분석이라고 하는, 우리 교과서 나중에 11장, 10장에 배우는 분산분석, 11장에 배우는 분산분석, 아노바라고 하는데, Analysis of Variance라고 하는 분산분석을 할 때도 이 F분포를 활용하게 되고 F값을 이용하게 되고, 회계분석의 유의성을 검증할 때도 결국은 우리가 F분포를 이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비율의 표본분포입니다. 비율의 표본분포. 다시 말하면 표본을 추출해서 얻는 표본 비율, P의 햇 또는 P 바에 입각한 모 비율을 추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모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라지 n분의 x가 되네요. x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값, 성공 횟수죠. 그리고 n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을 구성하는 모든 요수예요. 다시 말하면 건양 사이버대학이 전체 학생이 4,000명이 있다. 이 중에서 2,500명이 여학생이다라고 하면 바로 이게 모 비율이 되는 거죠. 모 비율. 4,000분의 2,500이 모 비율이 되는 것이고, 어느 학과, 경영학과 학생이 예를 들어서 400명인데 그 중에 250명이 여학생이다 하면 이것은 모 비율이란 말을 표시하지 않고 P의 햇 또는 책에 따라서 P 바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P의 햇, P 바는 표본 비율이기 때문에 요 400이라고 하는 것은 스몰 n 값이고, 이 4,000이라고 하는 것은 라지 n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본 크기 분의 표본에서의 성공 횟수, 여학생인 비율을 성공이라고 하는 250이라는 숫자가 여학생 비율이기 때문에 표본에서의 성공 횟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기가 n인 모집단으로부터 크기가 스몰 n인 표본을 무작위로 표본 추출할 때 이 가운데 성공 횟수를 나타내는 표본 비율이 바로 확률 변수를 갖게 되는데, 이런 상태가 바로 비율의 표본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으로부터 크기 n의 표본을 무작위로 수없이 추출하게 되면 우리가 표본 비율의 확률 분포, 즉 비율의 표본 분포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모집단 차이의 표본 분포가 있어요. 두 표본 평균 차이에 대한 그 표준 오차는 x1바 마이너스 x2바에 대한 표준 오차는 루트 n1분의 첫 번째 분산 플러스 n2분의 두 번째 분산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다고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은 다 없어지고 남는 부분은 이제 플러스만 남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표본 비율에서 차이 P1 햇 마이너스 P2 햇의 표본 분포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결국은 P1 햇의 P2 햇에 대한 기대값 또는 평균,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죠. P1 햇 마이너스 P의 2 햇. 이것은 이렇게 표시한 거고 지금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똑같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모집단 비율 P1에서 P2를 뺀 것과 같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표본 비율 차이에 대한 표준 오차는 결국은 N1분의 P1 가로 열고 1-P1 N2분의 P2의 1-P2에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이제 표준 오차가 아니고 분산이라고 하면 루트를 벗기면 되는 거죠. 만약 문제에서 모집단의 비율 P1, P2가 알려지면 이렇게 구하면 되지만 알려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S를 구해야 되니까 요 햇을 가지고 P1의 햇과 P2의 햇을 가지고 이것을 대용하면 되겠습니다. 5장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6주차에 대한 지금 수업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심극한 정리에 대한 걸 공부했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뭐라 했죠? 센트럴 리미시엄이라고 했죠.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는 표본 크기가 n이 3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30도 포함하는 겁니다. 3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모집단 분포가 어떤 분포이거나 정규 분포이든 이항 분포이든 포화수 분포이든 일양 분포이든 어떤 거 상관없이 평균의 표본 분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분포에 근접한다? 정규 분포, 즉 지분포에 근접한다는 이론이 바로 중심극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분산의 표본 분포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에서 크기가 n호인 가능한 모든 표본을 추출해서 각 표본의 분산들이 이루는 확률 분포를 분산의 표본 분포라고 하고, 또 비율의 표본 분포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으로부터 크기가 n호인 표본을 무작위로 수없이 추출했을 때 그 표본 비율의 확률 분포를 비율의 표본 분포, 분산과 관련되면 분산의 표본 분포, 평균과 관련되면 평균의 표본 분포.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표본 분포는 앞에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평균의 표본 분포, 분산의 표본 분포, 비율의 표본 분포가 있다. 다만 이제 분산의 표본 분포인 경우에 분산, 즉 모집단이 하나인 경우는 카이스케아 분포 형태를 취하고, 모집단이 두 개인 모집단인 경우는 우리가 F 분포의 형태를 취한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장에서 공부한 형성평가 1번 문항입니다. 모집단의 분포 모양과는 상관없이 표본 분포는 정규 분포를
보인다는 정리는 뭐냐? 피타고라스 정리는 여러분들 삼각형에서 긴 변, 작은 변의 길이 제곱을 두 번 한 거하고 긴 변하고 같다고 하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였었죠. 체비세프는 좀 다른 데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르코프 정리, 마코브라고 하고 마르코프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희귀분석 시간에 배울 텐데 그 베타 제로, 베타 1, 그러니까 절편과 기울기를 할 때 희귀식 B0, B1으로 이제 우리가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추정할 때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라고 하는 최소 자승법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는데 그 최소 자승법을 위해서 구한 B0와 B1은 베타 제로와 베타 1의 불편 추정량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마코브 또는 마르코브 정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성평가 1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중심극한 정리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그렇고요. 그러면 형성평가 2번 문항입니다. 두 모집단 분산의 표분포를 설명한 이용되는 분포는 그러니까 모집단이 하나인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카이스케아 분포죠. 카이스케아 분포. 그 다음에 모집단이 두 개인 경우는 F 분포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제 특별한 분포 중에서 그 베타 분포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그 나중에 여러분들 생산 운영 관리 시간에 프로젝트 관리할 때 평균값 구하는 경우 있어요. A와 M과 B를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A는 optimist 할 때 M은 most likely 할 때 B는 pessimist 할 때 우리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면 가장 짧게 걸릴 때 보통 걸릴 때 가장 많이 걸릴 때 그랬을 때 우리가 ET 값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6분의 A 플러스 4M 플러스 B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구하고 그 다음에 이 분산값 구할 때 이라고 하나요? B-A의 제곱이라고 하는 걸로 구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베타 분포의 기대값과 분산이라고 하는 건데 이 베타 분포도 연소 확률 분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베타 분포가 쓸 때는 이렇게 프로젝트 관리에서 평균 시간과 분산 구할 때 쓰는 분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균일 분포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그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배우지 않았지만 잠깐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동일한 형태의 분포예요. 동일한 형태의 분포. 그러니까 이제 발생하는 것이 다 동일하다는 얘기죠. 아까 주사위 눈금 던졌을 때 1부터 6까지 6분의 1씩 나온다는 거 유사한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은 아까 이렇게 했을 때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2, 3분포지만 이것은 이제 다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가 붙어 있으니까 균일 분포이고 연소 확률 분포가 형태가 되는데 여러분들 균일 분포가 언제 이용하냐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은 랜덤 넘버라는 게 있어요. 랜덤 넘버. 우리가 우리말로 뭐라 했죠? 난수표를 생성할 때 이용되는 분포가 균일 분포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걸 택하더라도 항상 확률이 같은 경우예요. 같은 경우. 어떤 값이 있었을 때 처음에 어떤 값이 주어지면 거기다가 1, 2, 3을 곱해서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숫자가 이렇게 나오면 그 숫자의 3개를 택해서 첫 번째 난수로 정하고요. 이 숫자가 1로 가고 다시 1, 2, 3을 곱하면 어떤 숫자 나오겠죠. 이런 삼각형한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세 자리를 택해서 1로 가고 그래서 이걸 난수로 이용한다는 얘기죠. 다시 삼각형이 다시 1로 가서 삼각형 3개를 곱하기 1, 2, 3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구하면 이제 마름모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난수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시드 넘버가 어떤 경우가 좋냐면 이렇게 구했을 때 겹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겹치면 계속 겹치게 되는 거죠. 반복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랜덤 넘버가 잘 된 건데 랜덤 넘버 테이블 생성하는 프로그램 짜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시드 넘버 주고 어떤 일정한 숫자를 곱해서 거기에 숫자가 나오면 그 중에 몇 자짜리부터 어째까지를 난수로 택하고 그걸 다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럴 때 우리가 난수 생성
다시 말하면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할 때 쓰는 분포가 바로 균일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형성평가 2번 문항의 답은 쉬운 문제죠. F분포가 바로 답이 되고, T분포는 여러분들 앞에 잠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표준 정규 분포보다도 납작한 분포가 T분포입니다. 그래서 T분포는 두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할 때 많이 쓰는 T테스트에서 관련되어 있고, T분포는, 샘플의 수가 작은 경우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지 않고 샘플의 수가 작은 경우에 T분포를 이용합니다. 근데 이 T분포를 처음에 통계학회에서 발표할 때 학생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름은 스튜던트 분포라고 했고, 나중에 그 학생 이름은 고셋이라고 알려져요. 그래서 고셋 분포, 스튜던트 분포, T분포. 모양은 G분포보다 약간 납작하다. 다만 샘플의 수 n이 30으로 근접할수록 표준 정규 분포처럼 시메트릭한 유사한 형태를 취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